안녕하십니까. 강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들레즈 경제학 토론 클럽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은 근대 없는 탈근대는 사유를 방황케 하고 탈근대 없는 근대는 사유를 질식시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들레즈 경제학 토론 클럽에서 두 번째 영상이었던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 신자유주의 극복 프로젝트 두 번째를 자료를 보강하고 또 수정을 해서 리메이크한 영상입니다. 백두 옆에 올린 글 탈근대적 사유, 포스트 모던적 사유, 들레즈의 사유를 중심으로 를 자료로 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탈근대 포스트 모던적 사유,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야마다 영역마다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각 영역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죠. 건축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뿐만이 아니라 회화, 문학을 비롯한 예술에서 많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논의가 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그 탈근대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탈근대가 그렇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말들이 많은 거죠. 다름 아니라 현대의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탈근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들 많이 말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왔듯이 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레즈 경제학 토론 클럽에서는 들레즈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번 탈근대적 사유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들레즈를 중심으로 하느냐?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듯이 적어놨듯이 여타 탈근대적 사유의 토대, 핵심, 정수라는 것이죠. 들레즈의 사유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반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의견 있으시면 많이들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레즈 경제학 토론 클럽에서 들레즈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레즈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왜 그러냐? 탈근대적 사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화, 문학,
그런 예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에서 요새 뭐 인문학적 사유, 뭐 현대 인문학의 사유 그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에 부합하는 탈근대적 사유들의 토대, 핵심 정수로서 우리는 들레즈를 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근대, 근대, 탈근대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들레즈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먼저 근대를 대표하는 데카르트하고 근대뿐만이 아니라 이 탈근대 사유에도 많은 영향을 준 라이프니츠에 있어서 인식의 범주를 한번 소개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막스 이후란 책에서 재인용해 본 건데요. 인식은 애매하거나 명석하다. 명석한 인식은 다시 혼잡하거나 판명하다. 이렇게 크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대에 있어서의 인식, 사유는 명석하고 판명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명석, 클리어하고 판명, 디스팅트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인식은 어떨 때는 애매하고 또 어떨 때는 명석하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명석한 인식은 다시 혼잡할 수도 있고 또는 판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중심되는 사유는 우선 명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또 혼잡하면 안 되고 판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근대의 사유를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 책 거기에 보면은 명석함이 무엇인지 판명함이 뭔지 자세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선 명석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명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관련해서 구분이 뚜렷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clear and distinc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and라는 거죠. and. 명석하기도 하고 또 판명하기도 해야 이 근대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또 다른 것과 뚜렷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distinct 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정근대는 어떻다고 할 수 있죠? 애매하고 모호하다. 이것도 and가 들어있죠. 동시에 애매한 동시에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는 여기에서 발음은 라틴어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obscura라고 했죠. 애매하고 또 모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애매란 용어는 많이 쓰는데 이 모호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석, 클리어의 반대로서 애매하다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ambiguous, 또 obscur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ambiguous, ambiguous 딱 이것이다 알 필요는 없죠. 왔다 갔다 하니까 ambiguous라고 하기도 하고 obscure, obscure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라이프니츠가 사용한 대로 obscure라고 하죠.
그리고 애매하고 통일하기로 하죠. 애매를 obscure에 연결되는 거. obscure, 영어에서는 이죠. obscure로 통일하도록 하고요. 또 모호라는 것도 여기서 보듯이 혼잡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confused가 혼잡하게 하다는 거잖아요. confused라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vague, vague, vague 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confused, 그래서 뭐 애매하고 혼잡, 뭐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말에 뭐 애매모호하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석의 반대로 그냥 애매, 판명의 반대로 모호, 이런 식으로 우리들끼리 약속을 해서 쓰도록 하죠. 뭐 모호를 뭐 혼잡, 뭐 애매를 뭐 다른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애매모호라고 점정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정근대는 근대와는 다르게 애매하고 and 모호하다는 거죠. 애매, obscure하고 confused, 그 자체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기도 하고 동시에 모호하기도 하다. 그런 것을 정근대의 사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대의 사유가 정확, exact, 정량, 양화, 계량화, 수치화 되어 있는 것을 정량적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함과 정량적인 것을 이 명석 판명함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매모호한 정근대 사유에 있어서는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술적, 마술적, 뭐 이렇게 뭐 어떤 데는 뭐 비의적 그런 말도 쓰더라고요. 이런 수리 마술이 같은 주술적, 전근대적인 걸 표현할 때 주술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근대적인 이 점성술이라든지 연금술, 별의 움직임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연금술, 철이나 뭐 그런 구리 같은 거를 뭐 잘 혼합하고 그러면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연금술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탈근대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애매 또는 모호, 한편으로 애매하거나 또 한편으로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애매하고 모호한, 동시에 애매하기도 하고 모호한 이 정근대적 속성을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는 애매한 모호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동시적인 and를 빼주었을 때, 그러니까 한편으로 애매하거나 아니면 판명한 경우, 한편으로 명석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 판명인 경우, 또 명석 모호인 경우, 이런 경우가 탈근대의 경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니까 우선 크게 정근대와 근대, 탈근대를 사유의 그 속성, 인식의 범주의 측면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탈근대는 중요한 게 애매하거나 또는 판명한 경우, 애매하고 판명한 경우, 또 명석하고 모호한 경우, 그런 경우를 사유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것과 구별이 잘 안 돼서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를 사유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애매하기도 하고 동시에 모호한 경우는 이 전근대로서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탈근대의 속성이 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정확한 경우죠. 그러니까 부정확과 비정확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부정확은 완전히 정확과 반대되는 경우고, 비정확은 단지 이 정량, 수치, 계량으로 정확히 1cm, 1마이크로 같이 정확히 표현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확한 경우는 아니고, 정근대처럼 부정확한 경우는 아니고 비정확한 경우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탈근대로 나가는 것이 엄밀하다는 거죠. 리그로스하다는 거죠. 리거, 엄밀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리그로스하다는 거죠. 비정확, 부정확과 비정확, 그 차이점을, 그 뉘앙스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근대와 근대, 탈근대를 추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포스트라는 게 애프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후근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따져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후근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후근대로 하면은 근대가 끝나고 근대가 사라지고 새롭게 등장한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전 근대, 근대, 탈근대는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탈근대라는 것이 꼭 근대와 반대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어요. 근대와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탈근대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근대를 억압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전근대적 요소, 근대적 요소, 탈근대적 요소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탈근대적 사회를 토대로 하는 문화, 문명, 시대, 이런 것을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대적 사회를 우리가 그 사회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준거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근대적 사회가. 근대적 사회를 중심으로 우선 한번 따져보죠.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판명한, 명석판명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걸 규정하기가 가장 쉬운 범주가 되는 거죠. 근대적 사회가. 그래서 근대적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성 중심적 사유라는 거죠. 이성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추구하는 거는 명석판명한 사유잖아요. 명확하고 딴 것과 구분이 확실히 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또 과학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대적 사유는 명석판명한 사유를 추구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성 중심적이고 과학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과학과 철학, 정치, 경제학, 정치학과 경제학 들어갈 때 입문하면서 과학과 철학을 다시 공부할 텐데요. 그때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죠.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표상적 사유, 재현적 사유,
라고 할 수 있겠어요. 표상이나 재현이 무엇인지는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실적 대상에 대한 사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 여기서 현실적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actual이 되는 거예요. real.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real이라는 걸 우리가 현실로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철학에서는 특히 들레즈의 철학에서는 이 리얼은 실제적이다. 실제적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잘 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들레즈의 철학에 있어서는 이 현실적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 actual의 뜻이라는 거, 불어를 할 때는 actual이 되는 거죠. actual, actual. 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리메이크를 계속해 나갈 거니까요. 차이 철학, 잠재성의 철학할 때 현실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한 사유이자 우리는 그러한 사유를 크게 철학의 사조에 있어서 동일성의 철학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성의 철학도 또 밑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근대적 사유는 이성 중심적인 과학주의에 기초한다. 현실적인 대상에 대한 사유다. 동일성의 철학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뭐 미리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철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생소한 용어들이 막 나오죠. 차차차차 배워나가기로 하고요. 다음에 탈근대적 사유를 보도록 하죠. 근대적 사유가 이런 것임에 비해서 탈근대적 사유는 어떠냐 하는 거죠. 근대적 사유가 이성 중심적 사유라고 했는데 탈근대적 사유는 탈중심주의라는 거죠. 탈중심주의. 여기서 중심주의를 벗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성 중심주의뿐만이 아니라 과학 중심주의 등 모든 중심주의를 해체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중심주의 뭐 많잖아요. 서양 중심주의, 뭐 동양 중심주의도 있죠. 뭐 중국 중심주의 같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 서양 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서양 중심주의, 백인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그런 것들, 뭐 서양 중심주의 중에서도 동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서구 중심주의, 웨스턴 유럽 중심주의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런 모든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것이 탈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탈근대적 사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적 사유는 표상적 사유라고 했잖아요. 탈근대적 사유는 비표상적, 비재현적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상적이라는 것이 현실적 대상을 연구한다면 비표상적 사유는 잠재적인 것, 잠재성, 잠재적 대상을 사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잠재적인 것은 virtual, 영어로 virtual, 불어로는 virtuel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virtual도 여기에서 요새는 허상적이다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들레즈 철학에서는 이 잠재적인 것, 잠재성, virtuality, 그것을 잠재성, 잠재적인 것으로 번역을 하죠. 그것은 근대적 사유가 동일성의 철학으로 연결된다면 탈근대적 사유는 차이의 철학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대응이 되죠. 탈근대적 사유는 탈중심주의 사유로서 비표상적 사유로서 잠재적인 대상을 사유하고 차이의 철학과 연결된다는 거죠. 이 동일성의 철학이 서양 주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서양 비주류의 철학을 우리는 차이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탈근대적 사유가
서양 비주류를 집대성한 사유로서 차이 철학에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동시에 비주류적인 사유가 이제 현대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탈근대적 사유를 들레즈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그의 직접적인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적 사유. 현대적 사유는 재현, 표상의 파산과 더불어 태어났다. 동일성의 소멸과 더불어 동일자의 재현, 표상 아래, 재현, 표상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모든 힘들의 발견과 더불어 태어난 것이다. 라고 차이와 반복, 차반은 차이와 반복을 줄임말이에요. 차이와 반복에서 표현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천계이공원에서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낭만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근대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낭만주의 철학이 여전히 진료의 연속적인 이해 가능성을 보증해주는 형상의 종합적 동일성에 호소하고 마는데 반해 이것을 선험적 종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험적 종합 떠오르는 말이 있죠. 칸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더 나중에 들레즈 인식론 공부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칸트와 비교하면서. 칸트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선험적 종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경험 이전의 선험적인 종합에 의해서 인식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칸트의 용어인 것이죠. 이런 선험적 종합에 호소하고 마는데 반해 현대 철학, 역시 현대 철학이 또 나왔어요. 현대 철학은 그 자체로서는 사고할 수 없는 힘들, 이것을 비표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힘들을 포획하기 위해 사유의 재료를 가다듬어 내려고 한다. 그죠? 사유의 재료를 가다듬어 내려고 하는 것이 현대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현 아래에서의 힘들, 재현 아래에서의 힘들, 그러니까 비표상적, 비재현적이라는 거죠. 그 자체로서는 사고할 수 없는 힘들, 표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힘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사유의 재료를 가다듬어내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탈근대적 사유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대적 사유, 현대 철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천계의고원에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철학이란 무엇인가, 특히 현대 철학이란 무엇인가, 또 들레즈와 가타리의 배치론을 공부하면서 철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표상적 사유, 비표상적 사유 이런 말씀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 표상과 비표상을 자세히 알아볼 때가 된 것이죠. 한번 보죠. 표상과 비표상. 표상이란 무엇인가? 더 보죠. 표상 또는 재현, 영어로 representation이라고 하죠. 불어로는 여기에 악상을 하나 넣어서 representation 이렇게 하죠. 영어로는 representation, 불어로 representation.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간단하게. 또는 형상으로서 가시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감각 가능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대표적 감각 중에 시각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감각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소리로 들을 수 있고
뭐, 또 그런 것들, 또 촉감, 뭐 냄새, 그런 것들로 감각, 촉각, 후각 같은 것들로 감각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가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죠. 가시적이고 언어로 표현하는 가능한 것이 바로 표상이라는 거죠. 표상만 가지고도 철학자나 전문가들이 뭐 1시간, 2시간 뭐 얘기할 수 있는 것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뭐 전문적인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알면 되는 거죠. 가시적이고 언어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언어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끼리 공유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감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쌍스코멍, 영어로 번역하면 common sense, 상식으로도 번역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 통상적인 의미의 상식이 아니라 공통적인 감각, 여러 사람끼리의 감각을 공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의 철학이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일자의 철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환원적 철학이라고 자주 부르죠. 환원을 리덕션이라고 하잖아요. 리덕션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리듀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리듀스가 무슨 뜻이죠? 리듀스가 뭐 줄인다, 줄여나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것,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계속 줄여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종교에서는 신, 뭐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데아, 뭐 그런 원리가 되는 것들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되는 것들로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거죠.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환원적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리덕셔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고정된 본질.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한이 있는 것, 제한된 것, 유한의 사유를 추구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또 칼같이 나누는 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같이 배제하고 나누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의 여러 가지 목소리,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다의적 존재론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철학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공부해 갈 것들이죠. 뭐 철학에 대해서 뭐 조금만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테지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동일성, 일자의 철학, 환원적 철학, 본질론, 유한사유, 배제의 철학, 다의적 존재론. 이건 머지않아 금방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철학들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표상적 철학, 표상의 철학, 재현적 철학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뭐더라고요? 근대적 사유를 토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비표상이라는 건 뭐였어요?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거죠. 표상적이지 않은 것들. 이것이 비표상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표상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잠재적인 것들, 잠재적 대상들.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가장 대표적일 수라고 할 수 있죠. 무의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동양 철학의 기 철학에서의 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이론론에서의 기, 뭐 이기, 뭐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뭐 기이론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특히 뭐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 서경덕을 시초로 하는 어떤, 이것도 동양 유학에서, 성리학에서는 뭐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한기, 조선말의 최한기까지 이르는 기철학에서 있어서의 기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잠재적인 것이라고 했죠. 액츄얼하지 않은 버추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들레즈 공부할 때 보면은 특이한다는 거, 싱귤러 하다는 거 많이 듣잖아요. 뭐 특이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독특한다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거기에는 이 독자적인 거, 하나밖에 없는 거, 독자적이라는 말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독특한 것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귤러라는 표현을 저는 독특한 것이라고 자주 표현할 거예요. 특이한이라는 특이한이라는 표현도 뭐 많이 나오니까 같이 쓰도록 하죠. 이거는 공유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뭐 직접 눈으로 보기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람끼리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공유하기 어려운 것, 독특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유 가능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특한 것은 독자적,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이의 철학, 다자 또는 다양성의 철학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이데아에 연결된다면 이것은 시뮬라크르, 플라톤이 존재를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원본이 되는 이데아, 그 다음에 복사본, 카피, 그 다음에 원본을 하나도 담지 않은 시뮬라크르, 이런 식으로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특한 것들을 플라톤의 용어를 따와서 시뮬라크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 뒤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비표상적 사유는 차이의 철학, 다자 또는 다양성의 철학, 일자가 아닌 다자라는 거죠. 어떤 이데아가 아닌 본질을 가진 이데아가 아닌 그때그때 다양한 본질을 가지는 시뮬라크르의 철학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상적 철학이 환원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비표상 철학은 표현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표현, expression. 환원은 reduction이라고 하고 표현은 expression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 철학적인 의미에서 expression이 무엇인지 앞으로 많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표현적 철학을 이정호 선생이 말씀하시는 표현주의 형이상학 이런 데서 볼 수 있고요. 또 김재희 선생이 주장하는 표현적 유물론, 김재희 선생은 블레즈의 존재론을 표현적 유물론, expressive materialism 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서 표현적 철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또 표상 철학이 본질을 추구한다면은, 본질론이라고 한다면은 비표상적 사유에 있어서는 항상
그 고정된 본질이 아닌 항상 유동적으로 본질이 변해 나가는 생성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유한의 사유가 아닌 무한의 사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엄밀함을 추구하는 보편성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는 일반화를 추구하듯이 비표상 철학에서는 엄밀성을 추구하는 보편성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의적 존재론인 반면에 비표상에서는 일의적 존재론, 유니버시테라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하나하나 독자적인 시뮬라크르, 각자 각자에 대해서 사유하기 때문에 무한적인 엄밀함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배제나 분류, 칼같이 나누는 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모호할 수는 있어요. 경계가 불분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더 엄밀하다는 거죠. 리그러스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더 보편적이다라는 거죠. 이 일반화라는 것은 제한되는 거잖아요.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비표상 철학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엄밀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순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명확하고 판명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모호하고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엄밀한 각자 모든 것 무한을 사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는 존재로는 다 똑같다는 거죠. 존재하는 한 하나의 목소리, 일의, 유니버시테 하나의 목소리를 가진다는 거죠. 표상이 표상적 사유가 다의적 존재론인 반면 비표상적 사유는 일의적 존재론이라는 거, 그 정확한 뜻은 또 존재론 공부할 때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의적 존재론, 이런 비표상적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들레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들레즈의 잠재성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들레즈를 중심으로 사유하는가? 핵심이고 탈근대적 사유의 핵심이자 정수이자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저의 세심하고 신중한 사유의 결론이거든요.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상과 비표상이 그렇게 또 그 자체도 칼같이 나눠진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양자간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경계가 불분명, 주름처럼, 주름, 치마주름이요. 치마주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름치마. 이것처럼, 음양처럼, 태극의 음양처럼, 태극의 이런 어떤 음양처럼 이렇게 상호 인접하고 얽히설키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근대와 탈근대, 표상과 비표상이요. 그래서 현대라는 게 무엇이냐? 현대라는 것은 근대와 탈근대의 융합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는 탈근대니까 근대는 버려야 된다. 근대를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대는 근대와 탈근대의 융합이라는 거죠. 근대와 탈근대의 융합.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를 버리고 근대로 매몰된다든지 근대를 버리고 탈근대로 매몰된다든지 하나만 취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융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에 있어서는 근대와 탈근대의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근대 없는 탈근대는 사유를 방황케 하고 탈근대 없는 근대는 사유를 지식시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뭐 제가 지은 책 졸저, 아주 졸저, 내 살고픈 세상, 들레즈 경제의 철학적 토대.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만들어 봤는데요. 뭐 이거 어디서 뭐 많이 비슷한 표현 많이 보셨죠? 칸트의 뭐 없는 뭐는 뭐뭐하고 뭐 없는 뭐는 뭐뭐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시적 관계라는 거예요. 정근대, 근대, 탈근대라고 그래서 시간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탈근대는 후근대가 아니라 근대의 여백이라는 거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서 후근대로 번역하면은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죠. 근대의 여백이라는 거죠. 근대 전체가 있을 때 근대가 이렇게 있다면은 그 여백이 탈근대라는 거죠. 무한을 사유하는 탈근대, 유한을 사유하는 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특히 요구되는 게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의 융합이잖아요. 과학 가지고만은 과학의 발전만 갖고는 사람의 공감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인문학적 사유가 바로 우리는 탈근대적인 탈과학적 사유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탈이라는 것은 과학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과학을 벗어나서 더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사유도 필수예요. 하지만 과학적 사유의 매몰 탈피도 필수라는 거죠. 과학적 사유와 이 탈근대적 사유, 현대 인문학적 사유를 그러니까 과학적 사유와 탈근대적 사유를 융합해서 겸비해야 현대 인문학적 사유가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인문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가 융합됨으로써 우리는 현대를 제대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현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탈근대적 사유는 들레즈의 사유를 중심으로 이 정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탈근대 사유 중심에 있는 들레즈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